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 작가 신경진입니다. 이번 주는 줄리안 반스의 에세이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슬라이드에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호크니가 1937년 아직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장수하시죠. 줄리안 반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1946년생이십니다. 나이가 꽤 많으시죠. 우리 나이로 하면 80이 되셨습니다. 줄리안 반스가. 자, 호크니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티스트 중 한 사람, 살아있으면서 전설이 된 아티스트입니다. 영국에 두 군데 집이 있다고 그러네요. 런던을 포함해서.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 1964년, 60년대에 호크니가 미국으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떠나게 돼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자신의 대표작들 많이 있죠. 미국에도 집이 두 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힐과 말리부, 굉장히 부촌으로 알려진 곳이죠. 이 두 군데 있고, 또 사무실도 역시 웨스트 헐리우드 쪽에 산타모니카 쪽에 있다고 합니다. 산타모니카 블리바드군요. 네. 굉장합니다. 호크니야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티스트들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거래되는 화가이니까 당연히 부를 누리겠죠. 자, 아무튼 요 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세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크니의 아주 밝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시대,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를 느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파리 마그니 만찬에서 일군의 작가들의 느슨한 모임이 있었다. 플로베르, 트루게네프, 에드몽드 콩크르, 알퐁스 도데, 에밀 졸라는 예의 바르고 사교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논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줄리안 반스는 영국 작가이면서도 프랑스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랑스 소설에 조예가 깊고, 그러면서도 또 영국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지점들이 좀 특이한 지점이죠. 플로베르 말할 거 없고, 투르게네프 첫사랑, 이분은 러시아 사람 분이시죠. 투르게네프가 러시아에서 넘어와서 파리에서 활동했던 시대, 플로베르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콩쿠르상 그 형제들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 그리고 알퐁스 도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별이라는 단편 소설, 아름다운 소설. 그리고 에밀 졸라, 제가 벌써 몇 번이나 소개했던 작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름만 들어도 표현이 너무 낡기는 했지만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다 합니다. 아마 줄리안 반스는 이런 파리에서 이 대단한 작가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갖고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죽음을 논한 것 한번 보시죠. 모두 무신론자이거나 진지한 불가지론자였으며 죽음을 두려워했어도 회피하진 않았다. 여기 에세이에서 줄리안 반스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현대소설, 특히 근대소설이라는 이 개념, 예술 장르에서 보면 여기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99.9%는 무신론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신을 믿는 작가들 당연히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소설이라는 것이 신의 죽음과 함께 이성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위에 있는 이들 대단한 작가들이 모두 무신론자이고 불가지론자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자, 줄리안 반스는 특히 플로베르에 대한 애정, 존경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에세이에서 플로베르의 이야기만큼은 따로 떼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플로베르는 이렇게 썼다. 그래서 얼마나 플로베르에 대한 애정, 존경이 강했는지 줄리안 반스는 젊은 시절에 플로베르의 앵무새라는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젊은 시절, 뭐 60년대, 70년대, 이분이 46년생이니까 작품 활동을 좀 빨리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첫 작품이 1980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작품을 한 시대는 80년대라고 줄리안 반스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을 잘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플로베르의 앵무새. 좀 난해하죠. 근데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플로베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망의 종교를 가져야만 한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의 운명을 감당해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운명처럼 무감해져야 하는 것이다. 자, 신을 믿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 작가들 말하는 거죠. 예술가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절망의 종교를 가져야 한다. 이거 사실은 현대소설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절망의 종교라는 게. 누가 절망을 좋아하겠어? 근데 사실 현대소설이 이 신의 죽음 이후에 등장한 예술 장르라는 거를 이해하면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끝없이 암흑 속으로, 심연 속으로 빠져든다. 이걸 절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베르가. 그래서 거기에 인간이 자신의 운명,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감해야 한다.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 그런 거군 하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발 아래 놓인 검은 구덩이를 응시함으로써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플로베르의 이야기인데, 발 아래 놓인 검은 구덩이를 응시한다. 이 지점이 현대소설의 주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언제나 사실은 자신 아래에 놓인 검은 구덩이, 비유죠. 확실히 추상적인 말로 하면 절망입니다. 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 줄리안 반스가 플로베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 이야기를 해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입니다. 쇼스타코비치는 러시아의 작곡가이죠. 스탈린 시대,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됐을 때 그 스탈린 시대를 살아갔던, 불운했던 러시아 작곡가, 소련 작곡가. 끝내 서방세계로 망명을 하지 않았던 걸로 또 유명합니다. 줄리안 반스는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존경심도 커서 자신이 직접 쇼스타코비치를 주인공으로 세운 현대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The Noise of the Time인가요? 시대의 소음. 한국에서 번역본은 시대의 소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줄리안 반스 작품 중에서 첫 번째를 뽑아라? 그러면 이 작품 뽑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음. 다음에 소개해 드려야죠. 자, 쇼스타코비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기치 못한 때에 엄습해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리석은 실수를 할 확률도 줄어들 것이다. 죽음을 피하지 말라.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안 피하지? 결국은 오고 말 건데. 근데 지금 줄리안 반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는 말은 늘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왜 죽음을 떠올려야 되지? 근데 지금 줄리안 반스가 하는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플로베르와 쇼스타코비치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늘 죽음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줄리안 반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재학 시절에 처음 몽테뉴를 읽었다. 역시 프랑스 작가가 등장했습니다. 몽테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몽테뉴의 수상로. 우리 책을 읽든 안 읽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로. 에세이, 현대적인 에세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읽힌 수필집. 여기에 잠언들, 경구들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위대한 통찰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짧게 한번 살펴보시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리고 있다. 멋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리고 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걱정만 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죽을 거지? 라는 걱정은 인간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의 삶을 망쳐버린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철학한다라는 것. 몽테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졌고요. 줄리안 반스는 또 항상 독자를 생각해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이 좀 지루할 때가 되면 유머를 좀 넣어주죠. 그래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밌습니다. 보시죠. 25살 때는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금이란 말은 틀니처럼 우리 나이에서 너무 먼 일인 나머지 웃음만 났다. 25살에 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 넣으려면 짜증나죠. 이 이야기입니다. 35, 어쩌지? 지금 하는 일은 연금 보장이 안 되는데 35세 벌써 이제 노후 연금 걱정을 하죠. 55, 연금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말 모르겠어. 이때는 이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거죠. 몽테뉴라면 그러게 한시라도 빨리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의 삶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몽테뉴는 죽음을 물리칠 수 없는 우리가 죽음에 반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플라톤 학파는 죽은 후 인간은 순수한 영혼이 되어 육신의 장애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명징하게 사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는 살아있는 동안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단식과 자학과 같은 기술을 연마해야 했다. 자, 뒤쪽은 빼놓고 이제 앞쪽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 학파는 죽은 후에 인간이 육신의 장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 1편에 제가 올린 영상 1편에 어머니의 시신을 두고 철학자 형과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시신을 보러 가자 했을 때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쳤어?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플라톤을 택한다. 플라톤 변명을 했습니다. 플라톤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형이 철학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조금 더 보시죠. 플라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상이고 가상이라는 거죠. 이 관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플라톤 하면 이데아니까 저 이데아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맑아진다. 존재가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스에 이런 형이상학자들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니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제 상대적으로 플라톤 학파와 대립되는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흔히 쾌락 뭐 이렇게 떠오르시죠. 자,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은 후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줄리안 반스가 여기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쥐르나르라는 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세이에서. 솔직히 저는 읽은 적이 없어갖고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한 번만 보시죠.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기셨다 그러고 에피쿠로스적인 내용들로 뭐 삶의 찬미 이런 건 작품들 썼다 그러고 홍당무라는 약간 동화적인 작품이 대표작으로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소개된 작품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가가 아니어서 자, 아무튼 종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갑니다. 종교, 특히 기독교는 아름다운 거짓말이기 때문에 유구한 것이며 등장인물들, 구상, 온갖 반전들, 쌍벽을 이루는 신과 악마의 갈등 구도가 뛰어난 소설의 소재가 된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뭐 예수의 삶이 재밌죠. 보면 이야기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하고 그쵸.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면 네, 아무튼 예수 이야기는 할리우드가 맹렬히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서사의 완벽한 본보기, 바로 해피엔드의 비극이다. 요거 몇 번 반복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피엔드의 비극, 예수의 삶이 해피엔드의 비극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피쿠로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의 이야기. 여기에 현대인들의 모든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좋은 직업, 물질적 재화, 재산 소유권, 외국 축제일, 예금 취득, 위협이라 할 만큼 끝내주는 성관계를 계속하기, 헬스클럽 가기, 문화 소비하기, 이 모든 것이 쌓여 행복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신화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선택한 신화다. 보시죠. 좋은 직장, 직업이 일단 좋아야 되죠. 한국에서 요즘 제일 좋은 직업, 의사, 물질적 재화, 돈이 많아야 되죠. 억대의 연봉, 재산 소유가 아파트, 뭐 해외여행, 예금도 많고, 특히 뭐 섹시한 뭐라 그러나요? 파트너? 헬스클럽? 당연히 몸매를 쌓아. 요즘 운동 열풍이잖아요. 문화 소비하기, 뭐 콘서트 가고, 미술관 가고, 오페라 가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행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아니야, 내 행복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몇몇이나 될까요?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몽테뉴 이야기입니다. 몽테뉴는 종교의 가장 확실한 토대는 삶에 대한 경멸이다. 자, 몽테뉴의 수상록, 좋은 말들, 위대한 잠언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네, 핵심은 삶에 대한 경멸. 어렵습니다. 잠시 빌려 사는 이 세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기독교에게는 논리적이며 실로 본질적인 것이었다. 저는 기독교를 믿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잠시 빌려 사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낮게 평가할까요? 유명한 기독교인 있죠? 이명박? 집상가 뭐 그렇잖아요. 하여튼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죽음 위에 사후의 세계, 천국, 여기를 더 바라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몽테뉴 시대에. 자, 형과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물려받았다. 다시 가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철학자 형. 케임브리지 출신이죠. 우리의 귀 4개 사이엔 3개의 보청기가 돋아나 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의 대표적인 게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하나만 끼고 있다라는 거겠죠. 3개니까. 나이가 많이 되셨으니까 이 에세이도 한 70 중반에 쓴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좀 새로운 걸 소개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1987년 미국의 한 신경과학자가 뇌 속에서 모종의 불안정한 전기가 종교적 감정들을 유발하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신의 지점, 가스팟이라고 합니다. 신의 지점이었으니 색다른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G스팟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식 유머입니다. G스팟. 자, 우리 뇌에는 신을 의식하는 한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감정들을 유발하는 지점.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가스팟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미지, belief in 가스팟. 지금 뇌 속의 한 지점이 뇌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줄리안 반스다운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과학자는 용감무상하게도 지구상에서 주대 세계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을 대상으로 이를 시험했으니 바로 리처드 도킨스였고 예상대로 도킨스는 어디에나 계시는 존재의 빛은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자, 이거 유머입니다. 웃어야 되는데
이 과학자가 자기 가스밭을 발견했다라는 이 과학자가 용감하게도 리처드 돈킨스를 불러서 실험을 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실험입니다. 근데 막 쓰고 이제 어느 그 지점이 이 지점이 신 가스밭인데 여러 가지 이제 해봤더니 도킨스는 전혀 깜빡이지 않았다는 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근데 리처드 돈킨스는 누굴까요? 그 유명하다. 영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입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려진 The Selfish Gene. 너무너무 뭐 과학사에서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건데 현대에는 이 가스밭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형과 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에세이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많이 들려줍니다.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쟤네들이 어렸을 때 내가 아프면 줄리언은 슬그머니 침대로 기어들어와 내 옆에 누웠어. 제 형은 나한테 차를 한 잔 갖다 줬고. 재밌죠? 동생인 줄리언 작가는 엄마가 아프면 어렸을 때 침대로 기어들어와 누워서 엄마를 위로해줬고, 형은 차분히 차를 한 잔 갖다 줬다. 그래서 우리 형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유머인데 줄리언 반스다운 흥미로운 유머입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 정착해 있었다. 자, 큰아들 케임브리지 철학과 출신은 철학자가 되어서 교수를 하고 있고, 옥스퍼드를 나온 줄리언은 작가가 되어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로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아들에 대한 뿌듯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 아들은 내가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쓰고, 다른 아들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읽을 수 없는 책을 써. 사실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한데, 위에 쪽이 형 같죠? 내가 읽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아들 줄리언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읽고 싶지 않은 책. 원래 소설이란 게 약간 그렇잖아요.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종교적 경위가 미학적 황홀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한 그날은 1811년 1월이었다. 장소는 피렌체였고 스탕달이 28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기도 했다. 자, 에세이라서 조금 중구난방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스탕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탕달이 28번째 생일에 피렌체를 방문했다. 이거 하면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떠오르셨을 겁니다. 스탕달이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에 가서 일어났던 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구빗길을 돌자 대성당 브루넬레스키의 유명한 도움이 시야에 들어온다. 어느덧 산타크로체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 미켈란젤로와 갈릴레오의 묘가 있다. 그는 위대한 토스카나인들을 생각한다. 단테,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우리는 뭐 지금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당연히 뭐 이탈리아 분들, 그리고 이 피렌체, 특히 피렌체 지역을 토스카나라고 부르죠. 지역이라고. 여기에 단테, 보카치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 이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스탕달은 팬네임입니다. 필명. 마리아리 장인가?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자, 스탕달이 여행을 하면서 피렌체에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보시죠. 나를 덮쳐오는 감정의 물결이 어찌나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지 가히 종교적 경외감에 비견할 만했다.
자, 여기서 지금 줄리안 반스가 조금 독특한 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감정의 물결이 솟구쳤다. 근데 이게 이 예술가들의 도시를 방문해서 감정이 솟구치는데 이게 종교적 경외감에 비견할 만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79년 현대입니다. 피렌체의 한 정신과 의사가 그 도시의 미술 명품들을 본 사람들이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사례가 100건에 달하는 것에 주목한 후 규명한 질환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979년에 한 정신과 의사가 만들어낸 용어다. 스탕달. 자, 이걸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예술품 앞에서 감정이 솟구쳐서 심지어 아프기까지 한다. 이걸 스탕달 신드롬이라 그런다. 자, 스탕달이 보았던 작품으로는 귀도레니의 베아트리체 첸치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속의 이 소녀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스탕달이 메스꺼움을 느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호크니의 드로잉입니다. 근데 몇 해 전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 전시회가 서울에 있었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는데 정말 줄을 서서 봐야 했던 덕수궁, 덕수궁 아니 맞죠? 그쪽에 국립미술관. 거기에서 제가 한 호크니의 이 드로잉 앞에 섰을 때 약간 기분이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스탕달 신드롬까지는 아닌데 그림 앞에서 처음으로 그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탕달 신드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런 게 있나? 자, 이게 종교적인 감정과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줄리안 반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교적인 힘이 약화되면서 현대에는 예술이 그거를 어쩌면 대신해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형이상학적 존재에 대한 애증적 심리. 형이상학적 존재에 대한 애증적 심리. 좀 어렵죠, 단어가? 보시죠. 우리는 허구, 연극, 영화, 재현적인 회화를 즐기기에 앞서 명심해야 할 태도에서 불신은 보류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종이장 위의 단어들, 무대나 스크린 위의 배우들, 캔버스 위의 색깔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연극과 영화와 소설, 회화에 우리는 매료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 적도 없고 설령 존재한다 해도 단어들, 배우들, 색깔들의 단순한 복제, 일시적으로만 설득력을 갖는 시뮬라크르에 불과하다. 오, 시뮬라크르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참 동안 장 보드리아르죠. 철학자가 시뮬라크르, 시뮬라숑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현대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분석적으로 줄리안 반스가 이야기하죠. 소설이라는 것은 단어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극이라는 건 배우들이 와서 뭐 떠드는 것, 회화라는 건 색깔들, 뭐 이런 것들에 불과한 이 모든 게 사실은 시뮬라크르 아니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사진을 보시면 디지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디지털 세계는 결국 이 숫자들 0101 이것만 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자,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이동시킵니다. 자본주의가 독점을 좋아하는 것처럼 종교는 권위주의를 좋아한다. 자,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당연히 독점 좋아하죠. 독점을 해야지 돈을 버니까. 우리 유튜브 이것도 구글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자본주의는 독점을 좋아한다. 종교는 반면에 권위주의를 좋아한다. 권위를 앞세운다. 누구를 내세워서? 신을 내세워서 권위를 세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교황, 바티칸이 아닌 로베스피에르를 보라. 교황청, 바티칸이 있는 교황청 거기 말고 로베스피에르 역사를 보라. 자,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는 혁명 초기에 사제들의 학살을 주재했다. 혁명 말기에는 그는 무신론자들의 학살을 주재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혁명에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는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고 시간상 로베스피에르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이게 굉장히 이제 권위를 내세워서 한 단어가 있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을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또 왕비 앙뚜아네트가 처형되죠. 이런 것들을 주도한 혁명의 3거두가 등장했습니다. 왼쪽부터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당통, 그리고 옆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마라입니다. 이 세 사람.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다 죽여버렸죠. 마라는 좀 다른가요? 어쨌든 당통까지 단두대로 올려버리고 자신이 철권 통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혁명이 시민이 주도했던 혁명이 변질되기 시작됩니다. 보시죠. 로베스피에르 도덕공화국론 당통의 공포정시 종식론. 지금 이야기했네. 공포정시.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 하면 우리가 공포정치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자,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당통까지 다 죽인 다음에 처단한 다음에 숙청한 다음에 이분이 공포정치를 하면서 내세웠던 게 이 그림 속의 사파의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앞에 하나 내세웠죠. 위에 보입니다. Goddess of Reason. 이게 되게 이상한데 리즌은 이성이잖아요. Goddess는 여신이고. 그래서 이성의 여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지 말고 이성의 신을 믿어라. 이성의 여신을 믿어라. 이러면서 로베스피에르가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줄리안 반스가 바티칸을 보지 말고 이 정치를 주도했던 이 사람 권위, 결국 정치도 이 권위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통제의 방식으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가들의 모임이라는 걸 소개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이 아까 마그나 만천이라는 플로베르나 뭐 알퐁스 도데나 에밀 졸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것들처럼 자신도 이제 이 런던에서 여러 작가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이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있을 별시를 요구하는데 그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흘린 명언을 행여 누가 엿듣고 훔쳐갈까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 반은 가는 기가 먹어서 그렇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을 할 때 별실,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 소음이 안 들어오는 공간을 원하는데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소음이 들리면 말이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아까 보청기 끼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나이가 먹는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머리숱이 줄어들고 안경을 쓴다. 돋보기죠. 우리의 샬럿선은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어서 층계 끝 화장실 수통은 과부하에 시달린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질병이 이 전립선 비대증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시절에 잘 알려진 프로필 사진입니다. 줄리안 반스의. 그리고 최근에 사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80이시니까 이분도 한 10년? 길면? 그 정도이겠죠? 활동하는 게.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 작품이었나요? 이걸 소개한다고 한국에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나? 한국 방송사와?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 가는 게 느껴지겠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뭐 작가들로서는 가장 불안한 게 작품을 쓰는 것이겠죠. 그런 고민들을 엿볼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젊음과 노화와 죽음 그리고 질병,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룬 영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여기 특별 출연으로 한국의 소프라노 조수미가 출연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꽤 많으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이번 주에 한번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음과 노화와 질병과 죽음, 뭐 소설의 주제죠.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영화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앉아 있는 분이, 모델을 쓰고 있는 분이 데이비드 호큰이고, 옆에 걸어오시는 분이 프로이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예술가가, 프로이드는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좀 더 많고, 아직 그나마 호크니 어르신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줄리안 번스 37년생이시니까 호크니가, 그리고 줄리안 번스 46년생, 결국은 다 죽는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줄리안 반스가 이 에세이를 쓰지 않았나.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시 줄리안 반스답게 유쾌한 화법으로 좀 피곤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세이입니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좀 더 짧게 할 생각인데, 마지막 3부를 소개하는 영상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줄리안 반스의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